안녕하세요. 김경범입니다. 대학 입시가 궁금하신 거죠? 네, 대학 입시. 내 아이가 어떤 대학, 어느 학과를 가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고등학교에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들이 서로 충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한테는 과목을 많이 개설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모범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모범적이냐 또는 대학 입시를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한테 이익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관점이 있는데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정부를 교육청이나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은 모범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범적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가 내신이 2등급이에요. 자, 질문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인데 현재 그러면 내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 2등급인 학생이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또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연고대를 갈 수도 있고 인서울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폭이 너무 넓어요. 아마 4년제 대학이 거의 200개인데 내신 2등급이면은 갈 수 있는 레인지 범위가 최소한 한 30개 대학쯤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학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과 이걸 다 모으면은 그것도 다 합치면은 한 최소한 50개 이상 100개 정도의 선택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돼요. 질문을 훨씬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에서는 선생님을 만나서 질문을 하든 또는 누구에게 질문을 할 때 좁혀서 질문해야 답을 할 수 있지 넓게 질문하면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넓게 질문하는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인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 질문이 저거예요. 파이 값이에요. 답이 뭘까요? 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저 문제를 만들 때 쭉 긁어가지고 1번 답을 만들고 끝에 자리만 바꿨어요. 저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 답이 나왔다고 쳐봐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면 학생이 저 문제에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겠죠. 이게 대학이 보는 관점이에요. 저 문제를 맞췄다 안 맞췄다는 성적에는 영향을 줘요. 맞추면 1점을 얻고 틀리면 0점이에요. 그런데 그 1점, 0점이라는 게 대학의 눈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학이 보는 관점이에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문제 자체가 틀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파이는 아시다시피 무한소수잖아요.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
5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이 이 내신이나 수능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시는 수능으로 뽑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맞추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내신은 수행평가도 있지만 지필고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게 그게 좋은 내신 점수를 받는 길이고, 대학 입시에서는 두 가지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는 점수가 높아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무조건 점수가 높은 거예요. 대학을 가려면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지원을 하지 않고 붙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원의 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복잡한 또는 애매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대입 얘기부터 할게요. 수시가 많이 뽑고요. 정시는 조금 뽑아요. 다 아시죠? 수시가 80% 정도를 뽑고 정시가 20%를 뽑아요. 정시는 N수생들이 많이 들어가고 현역은 잘 못 들어가요. 의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이 상위권 대학들 경우에는 N수생들이 거의 압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내신이 안 좋아서 나는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될래, 수능으로 대학 갈래 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먹는 순간 그 아이는 수능에서 내가 점수가 좋으면 의대도 갈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요. 매우 희박해요. 현실은 오히려 재수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커요. 학교를 나와서 자퇴해서 정시로 가는 선택은 저는 별로 권하고 싶은 선택이 아니에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유는 하나는 이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대와 희망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아이한테 이익이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내신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일종의 도피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피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문제란 게 내신만이 아니라 온갖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해 버릇하면 문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계속 피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의 삶이 피하는 삶이 돼요. 뭘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자퇴하거나 이런 선택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선택지예요. 수시에서는 학생부가 당연히 중요해요. 수시에 교과와 학생부와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기대하지 마세요. 논술은 기대하는 전형이 아니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운 좋아서 가는 전형이에요. 합격을 기대하고 논술 전형에 넣는 게 아니에요. 합격을 한다면 그 아이는 운이 좋은 아이고, 어떤 그룹 중에 운이 좋은 아이냐면은 내신보다 수능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운 좋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리한 전형이에요. 그만큼 운이란 뜻이에요. 어떤 데는 뭐 100대 1, 200대 1도 나오고요. 작아도 한 50대 1은 다 만들어져요. 통에다가 공 50개 중에서 하나 맞춰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말고 학생부를 잘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치예요. 그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는데 추가 모집까지 가려면 수시 6번 다 떨어지고 정시 3번 다 떨어져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고려하지 마세요. 뭐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건대선이 지금 추가 모집을 하는 선이에요. 현재 이게 점점점 더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 수치가 보세요. 23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이른바 이과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왔나의 수치예요. 반이 넘었죠. 25학년도에 정시에서 다른 대학들은 한대 경우에는 80%가 거의 90%에 육박해요. 자, 그리고 올해 수능 지원자들, 올해 수능 지원자 가운데 탐구로 보면은 3개의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사탐을 2개 선택하는 그룹이 있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하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과탐 2개를 선택하는 그룹이 있어요. 사탐 2개를 선택하는 그룹이 약 61% 정도 되고, 과탐 2개를 선택하는 그룹이 22%, 그다음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가 한 20% 조금 못 되는 뭐 이런 수치예요. 이 수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원 가능한 최상위권이 어디냐 정도를 의미하는 수치하고 되게 유사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수치들은 뭘 의미하냐면 대학 입시에서는 수학, 과학을 잘하는 게 그게 상위권을 가는 방식이에요. 수학, 과학을 못하면 상위권을 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혹시 고2가 있나요 여기? 네, 없고요. 고2, 고1, 중3, 중2, 중1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범위예요. 초6은 이제 논의를 시작할 거예요. 2032년 입시는 논의를 시작할 거고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고1부터 중1 사이를 말씀드릴 거고 그게 2028 대학 입시란 뜻이 돼요. 2028 대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점수예요. 고1이 1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내신이 올 1등급인 학생이 얼마 정도 나올까가 중요한 수치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공개한 수치는 약 2% 정도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끝냈을 때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를 다 마치면 2%보다 줄어들겠죠. 만약에 그게 1%라고 한다면 최종 줄어든 수치가 내신을 만점 그러니까 올 1등급 모든 교과에서 10%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전국적으로 그 아이들이 1%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약 3,000명쯤이 돼요. 3,000명이면 이제 그 그룹들은 대학을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신 1등급이라는 수치는 자사고나 강남이나 이런 데선 잘 안 만들어져요.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있든지 이 수치가 좋으면 내신 수치가 좋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골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신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 점수를 잘 받는 게
이 중학생들한테는 제일 좋은 일이에요. 대학 입시는. 그러면 내신 점수를 따는데 열심히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내신 점수가 잘 따지는 걸까요? 잘 그게 안 돼요. 고등학교 들어오면 고1 때 전국 단위 시험을 한번 봐요. 그러면 전국에서 내가 몇 등급 정도에 해당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 나왔다고 쳐봐요. 고1 때. 그 아이는 최종 대학을 가는 수능에서는 3등급이 나올까요? 부모님들은 3등급보다 더 높게 나오길 기대하죠. 현실은 3등급만 유지만 해도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유지만 해도. 대개는 1등급이나 2등급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N수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올해도 거의 2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들어오는데 현역 고3과 N수생 사이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N수생의 수능 성적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1학년 1학기 때 내가 받은 전국 등수와 내가 대학 갈 때 등수로 보면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수능은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셔도 그게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 시험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최선은 뭐냐면 최선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로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게 그게 이익이에요. 수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로 가는 게 이익이에요. 대학 입시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어디가 더 좋은 아이일까, 어느 전형으로 가야 될까를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작이 전국 지표가 있고 내 아이의 내신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고는 대부분의 지방은 서울도 강남을 빼면 강북이나 이런 지역들은 내신 점수가 높고 전국 지표 점수가 낮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논술은 매우 불리해요. 정시 수능으로 간 거는 매우 불리해요. 그러면 선택지는 교과 아니면은 학생부밖에 없어요. 이거를 잘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교과 점수를 올리려면 좋은 학생부를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뻔한 것 같지만 대답은 사실은 뻔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 아침에 스스로 일어난 사람, 아침에 아이가 오늘 스스로 일어났나요? 네. 준비가 된 거예요. 공부할 준비가. 이게 공부할 준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대학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맨 왼쪽에는 동기, 호기심, 자발성이 있고 가운데는 지식이 있고 오른쪽에는 도전, 상상, 협력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가운데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신 점수, 수능 점수가 아니라 사실은 왼쪽에 있는 동기, 호기심, 자발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를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되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이가 하루의 시작을 스스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일어나는 아이와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의 차이는 여기서 생겨요. 내가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야
이제 그 하루를 학교 가서 공부할 준비가 된 거예요. 공부할 준비가 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어딘가에서 다른 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는 덜 할 거예요. 고등학교에 다니면 이제 선택이란 걸 해야 돼요. 그 선택이란 것들은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 선택들이에요. 대개는. 예를 들면 수학에서 미적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학 툴을 몇 개를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선택이에요. 대학은 미적분을 한 학생을 좋아할까요? 안 한 학생을 좋아할까요? 미적분을 들은 학생을 좋아하겠죠. 과학 2가 물화생지가 있는데 1, 2로 나눠져 있어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1, 2로 나눠져 있고 고1부터 배우는 교육과정에는 2 과목이 8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8개로 나눠져 있는 과학 과목 가운데 4개를 한 아이가 있고 6개를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은 누굴 좋아할까요? 6개 한 아이를 좋아하겠죠. 이런 것들이 선택이고 선택에는 이익과 불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과학 툴을 더 많이 선택하고 누가 미적분을 선택하겠어요? 선택을 하겠다고 들어야죠. 무엇이 선택을 하게 만드냐면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과목을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일상생활의 시작이 아침에 일어나는 거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출발이에요. 그래야 학교 가서 아침도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아침에 엄마가 막 두들겨서 일어나면은 짜증부터 나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있는 시간이 즐겁겠어요? 아침은 먹고 나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가지고 한 학기가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아침을 스스로 시작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출발이에요.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동기, 호기심, 자발성 이런 의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부는 사실은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대학 입시의 구조예요. 현재 학생부에 보면은 내신 성적이 있고 중요한 게 학생부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선택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죠? 이상적으로는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입시 현실에서는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되냐면 수학, 과학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게 좋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방식이에요. 피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과목을 들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중학교 단계에서.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고1 때 배우는 수학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중학교로 수학을 다시 배워야죠. 중학교 수학은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배우죠? 중학교 수학을? 학원 가서요? 고등학생이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생하고 같이 학원 다니고 싶을까요?
창피하겠죠. 아이가 느끼기에. 학원을 선택할 정도의 아이면 스스로 놔둬도 공부해요. 그 정도를 감내할 아이면. 그런데 중학교 수학을 그 아이는 풀 수 있을까요? 정말? 못 풀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대개 중학생들이 이 선행을 해요. 저는 정말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선행을 하지 말고 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80점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선행을 하면 고등학교 가서 90점, 100점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시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와서 90점, 100점을 받고 싶으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90점, 100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에서 90점, 100점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도 뒤로 가야 돼요. 지금 중3인 학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중3인 학생이 수학이 지금 90점을 받고 있어요. 너무 높다. 80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90점을 받고 싶으면 현재를 90점 이상을 받고 있어야 돼요. 현재가 80점인데 선행을 가면 앞에 고등학교 가서도 80점밖에는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다 선행을 다 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되려면 특히 중학생들은 선행을 하지 말고 뒤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기초를 계속 잘 만들어 놓고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나오지. 내가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행만 하잖아요. 그러면 결코 내 현재보다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후행이란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후행을 하려면 부모님들도 용기가 필요하고 아이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후행을 하겠다는 용기가 아이의 좋은 대학 입시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내지 않고 체면과 이런 걸 생각하면 아이는 계속 그 상태에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뒤로 가야 돼요.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은 중2 수학도 잘 못해요. 삼각형 가지고 선 긋고 각도 길이 구하는 이런 걸 못하면 고등학교 와서도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와서 왜 국어를 못할까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요? 아니에요. 책을 많이 안 읽어서란 답이 되지 않아요. 고등학교 와서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단어를 찾아야 돼요. 단어의 뜻을 모르면 문장의 뜻이 안 읽히고 한 문장의 뜻을 모르면 두 문장, 세 문장의 뜻이 안 읽혀요. 책을 읽는 것은 내가 단어의 뜻을 아는 상태에서의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단어를 모르면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데 제가 일본어 책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교과서를 읽고 있으면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뜻을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을 아이가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이게 그 아이의 국어 실력이에요. 그 단어의 뜻을 중학생들이 얘기를 못하는데 열심히 뭘 읽었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국어 성적이 올라갈 거냐? 저는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단어를 찾는 게 귀찮고 싫은 일이에요. 근데 그 귀찮고 싫은 단계를 한번 거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돼요. 책의 내용이.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책만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결국은 다 몰라요. 수능에 나오는 이 국어의 지문들은 어른들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복잡하게 꼬여진 지문들이에요. 이 지문을 읽으려면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문장의 의미를 알려면 단어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네이버에서 단어를 쳐보거나 국어사전을 하기가 어려우면 반드시 단어를 찾아야 돼요.
국어 단어를. 영어는 내신과 수능용 영어가 있고 진짜 잘하는 영어가 있어요.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내신용 영어에 신경을 쓰지 이 수능 영어에 신경을 쓰지 진짜 영어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차이가 뭔지 아시죠? 대학에서 보는 영어를 보는 관점은 이래요. 어떤 아이가 영어가 1등급이에요. 수능에서 영어가 1등급이고 내신이 영어가 1등급이에요. 그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대학은 모른다라고 이해를 해요. 내신 영어가 1등급이지만 얘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대학은 몰라요. 대학이 보고 싶은 것은 내신 영어 1등급이 아니고 이 아이가 영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아이인지가 궁금해요. 그런데 말하고 듣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뭐를 찾는 거냐면 이 아이가 영어로 읽고 써본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일이 돼요. 영어로 읽고 쓰는 일이 영어 교과에 다 있어요. 교과에. 그런데 그 교과의 성적은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면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어딘가에서 활동을 해야 돼요. 직접. 그러면 그 일들이 고등학교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런 이 훈련들을 거쳐야 돼요. 그게 영어를 잘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영어 문제집 풀어가지고 영어 성적이 올랐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잘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고 진짜 영어를 하는 게 그 일들은 훈련을 중학교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대학 입시로 보면 수능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이 중요해요.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 중요해요. 현실은.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의 교과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제공하는 고등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수학, 과학의 교과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과들은 이 준비 과정들이 중학교 단계에 있어야 돼요. 특히 수학, 과학이 중요하다는 뜻은 수학, 과학을 선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라는 의미예요. 중3이면 중1 수학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중1 수학을 지금 중1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거를 다 맞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습관들이 쌓여가지고 현재 수학 실력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쌓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 수학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꼭 해보세요. 뒤로 가셔야 돼요. 그게 진짜 수학 실력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 과학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교과세특, 동아리, 탐구활동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에 오면은 학생부에 기록이 돼요. 이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 고민을 하셔도 되는데 대개는 대학들은 저것들이 교과와 연동되어 있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아리도 교과와 연동되어 있는 공부하는 동아리를 해야 되고 활동도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 공부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원하는 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학생부가 내용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아이들에게 뭘 좋아하는지를 무슨 취미 활동을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않고 얘가 공부할 준비가 되었는지만을 찾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다 교과와 연동돼 있어야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잘 안 해요. 의대도 교과 전형을 잘 안 해요. 교과 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수능 성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 높여놔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로 뽑히는 거냐면 교과로 뽑히는 게 아니라 수능으로 뽑히는 일이 생겨요. 전에 서울대가 내신을 정량적으로 한번 반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1.1 정도에서 만들어져요. 1.1. 1.1이면은 저희가 이걸 했던 첫 해 전국에서는 내신 1.00 만점자가 제 기억으로는 2명이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커트라인은 1.1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과마다 다르지만 1.0 몇에서부터 1.11, 1.12 이 정도가 컷이에요. 그러면 모든 과목에서 2개 2등급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뜻이 돼요. 지금은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런 방식을 쓴다고 치면 여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뭐 3개 영역에 4등급, 그럼 1, 1, 2를 맞아야 되는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내신 커트라인이 1.1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신 커트라인이 뚝 떨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그룹들이 작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뽑는 전형은 수능 전형이지 내신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이 낮다고 해서 그 대학을 못 가냐? 갈 수 있어요. 수능이 되면. 근데 문제는 수능이 안 되니까 못 넣는 거죠. 여기에. 이런 방식은 지방의 의대들이 주로 많이 해요. 교과와 수능을 그냥 기계적으로 섞는 방식이고 대학 입장에서는 쉬워요. 전형을 운영하기가. 그런데 또 이 방식으로 보면은 누가 좋은 아이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교과 성적이란 게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달라가지고 1.1이 2.0보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1등급은 수능 2등급보다 공부를 잘할까? 확신하기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기와 의지와 자발성을 가진 아이들은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해요. 문제는 동기와 자발성과 의지를 내신으로 보일 거냐? 아니라는 거죠. 대학은 그거를 학생부를 통해서 찾는 거고 학생부의 교과 세특과 선택 과목과 동아리와 자율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동기와 의지를 찾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동기와 의지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선택 과목에서는 수학과 과학의 어려운 과목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의 어려운 거를 듣고 싶으면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려면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뒤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지 말고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뒤로 가야 돼요. 중1 거, 중2 거를 잘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을 잘 보내는 길이에요. 고1 거를 선행하는 게 잘 보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선택 과목을 하고 고등학교 들어서 선택 과목을 하고 동아리를 하고 교과의 수행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부의 기록이 되는 거고 그 학생부의 기록을 보고 대학은 이 아이가 얼마나 좋은 동기와 호기심과 자발성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를 가지고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이에요. 이게 현재 대학 입시고 이 방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는 여전히 유효해요. 중학교 1학년까지는. 고등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는 그때 가서 아셔도 돼요. 지금은 생활 태도, 그 다음에 후행, 선행이 아니라 후행,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와서 공부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가시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 화면 가지고 되게 한 두세 시간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래요. 밑에 보라색 부분이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능 응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 보라색 부분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위에 이 윗부분까지가 다 포괄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가운데 일부만 수능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대학들은 수능만 가지고 뽑게 되면은 교육과정의 낮은 수준에서만 학생을 뽑는 일이 생겨요. 근데 대학들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방식은 학생부까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만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수능만 가지고는 못 가요. 좋은 학생부가 정시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과 1학년 중학생들이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능에 몰빵하려고 하는 선택은 좋은 대학교를 가는 선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신을 버리고 수능을 가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위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더 했느냐를 보는 게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을 잘 만들어 가려면 이런 게 왼쪽에 있는 빨간색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데는 어떤 학교들은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 학 내에서 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특히 이제 경기도 교육청은 공유 학교를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걸 하는데 아마 포천은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데 포천에 그런 게 제가 잘 알질 못해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포천에 공유 학교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더 공부하고 싶은 이 초록색 위의 부분들이 공유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면 꼭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학교나 공유 학교들이 생기면 그거를 피하지 말고 반드시 고등학교 가서 생기면은 이수를 해야 대학 입시에서 유리해져요. 어, 이거는 또 고등학교 가서 하면 돼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뭘 얻어야 되냐면 교육과정 보시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뭘 해야 되냐면 수학과 과학을 학기별로 어떻게 편제를 만들어 놨는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미적분, 수학, 과학 투 부분을 어디까지 개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사고나 외고를 선택하면 아이가 그 학교를 가서 내신을 아주 잘 받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재수라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먼저 외고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은 외국어 교과가 74단인가 2단인가를 채워야 돼요. 외국어로. 근데 대학은 선호하는 게 외국어가 아니고 수학,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의 수학, 과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내신을 나눠 가지면 내신 성적이 낮아요.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는 그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아요. 그러면 그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가능성이 작아요. 그러면 정시로 가야 되는데 정시에는 또 N수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도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 경우에는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N수생으로 재수생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일반고가 저는 외고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입시에서. 과거에는 외고가 수능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고3들에게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됐어요. 외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밖에 못 가요. 그 고3들은 다 N수생들로 채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외고보다 저는 일반고가 자사고보다 일반고가 대학 입시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여기에는 반론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재고를 가려면 여기는 선행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선행을 대개는 이 강남 지역 경우에는 선행 시작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 선행 단계를 못 쫓아가요. 영재고 상황은. 과학고 상황은 약간의 선행으로 가요. 과학고는 과학고를 선택하는 게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에 비해서 유리해요. 어떤 의미에서 유리하냐면 과학고 꼴찌와 일반고 꼴찌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하면 과학고 꼴찌가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뜻이에요. 일반고 1등과 과학고 1등은 똑같은 데 가요. 근데 꼴찌는 과학고 꼴찌가 일반고 꼴찌보다 좋은 대학을 가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과학고가 일반고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요. 외고는 일반고보다 저는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고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고 준비가 돼 있으면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꼴찌가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일반고 중에서는 좋은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좋고 그 좋은 교육과정이란 눈에 보이는 거는 수학, 과학의 학기별 배치표예요. 이것만 잘 보시면 이게 좋은 고등학교다. 입시의 관점으로 좋다, 나쁘다 정도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복잡해요. 이거는 학생은 공부 많이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으면 격려해 주세요. 너 공부 안 하고 왜 노니 그러지 마시고 컴퓨터 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 게임이나 뭐 유튜브 보는 거 말고 그래도 뭔가 이 컴퓨터 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중학교 단계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시나 교육청이 조금 돈을 써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냐면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코딩은 이제는 다 해요. 거의 많은 아이들이 이제 다 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언어, 파이썬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거, 그런 연습들을 중학교 단계에서 하면 아이한테도 좋고 입시에서도 매우 좋아요. 그런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프랑스에는 에콜 42라는 학교가 있어요. 에콜 42라는 학교는 교수와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스스로 배우는 학교고, 뭘 배우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을 배워가요. 우리나라에도 에콜 42 서울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포천에도 예를 들면 방학 때 아이들이 한 2주 정도 또는 3주 정도를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물론 돈이 들죠. 시가 돈을 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돈을 대 가지고 방학 때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면 저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형태로 방학 때 시나 교육청이 돈을 대서 영어 캠프 같은 걸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영어 캠프 같은 걸 운영해서 아이들이 교과나 수능 대비하는 영어가 아니라 진짜 영어 실력을 키우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운영을 하시면 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도움이 돼요. 초등학생들에게 음악, 미술, 체육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돼요. 음악, 미술, 체육이 대학 입시하고 뭔가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대학 입시는 단순히 성적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스타일의 아이인지까지 같이 봐요. 학생부를 통해서. 근데 그 아이가 풍성한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공부만 한 쪼그라든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학은 이런저런 활동을 잘 할 줄 아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 아이들이 대학을 와서 공부를 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대학 와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요. 되게 미국 대학에서 이런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들은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들도 학생부를 보면서 그런 아이들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고등학교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지만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교육청이나 시에서 방학 때 이런 2주나 3주짜리 과정들을 운영을 하면 저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 입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영어, 음악, 미술, 체육 이런 활동들은 고등학교에서 하기보다는 초등, 중등, 중학교 과정에서 미리미리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도 좋고 대학 입시에도 좋아요. 포천은 인문 도시라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던데, 아이들이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거를 접하나요? 네. 접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대학 입시에서도 도움이 돼요. 당연히. 역사, 철학, 문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고 가볍고 얇은 책으로 이제 읽고 이야기하는 경험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쌓으면 아이들의 국어 성적도 좋아지고 영어 성적도 좋아지고 대학 입시에서도 유리해져요.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경쟁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내신 경쟁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걸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아이러니죠.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아이한테는 책 읽을 여유를 주질 않아요. 이게 고등학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미리미리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학교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면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이 인문 독서들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면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돈을 하면 이겁니다. 동기, 호기심, 자발성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그거를 중학교 단계에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의 출발은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공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행하지 마시고 반드시 뒤로 가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